대한민국이 20년간 감춰왔던 판도라의 상자가 들통나자 미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CIA 본부 3층 복도를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39살 동북아 방산기술 통제 담당 요원이라는 직함을 단 지 벌써 5년째인데 오늘 아침처럼 이 배지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내부 감사팀에서 긴급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새벽 6시였어요.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지만 그 한 줄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주간 보고서 건으로 오늘 오전 9시 비동 회의실 출석 요망이라는 문장이 휴대폰 화면에 떴을 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감사팀장 로버트 헨슨과 법무팀 변호사 2명이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밑줄 쳐진 문장들이 보였거든요. 매튜스 요원 앉으시죠. 헨슨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제출된 동북아 방산 수출 통제 주간 보고서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산 수출 현황을 정리한 루틴 보고서였으니까요. 예, 기억합니다. 이 문장 좀 보시죠. 헨슨이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전략 잠수함용 핵심 부품 설계가 무단 변형 개량된 정황이 있음. 이게 뭡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문장을 쓴 기억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썼다고요? 최종 검토자 서명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 로그도 확인했어요. 당신 아이디로 마지막 수정이 이루어졌죠? 법무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이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배포됐다는 겁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동맹국을 자극하는 민감한 표현이 들어간 보고서가 내 이름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초안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수정했을 겁니다. 증거는요, 헨슨이 차갑게 물었어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당신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팩트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문장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징계는 기정사실처럼 느껴졌고 내 15년 경력이 이 한 문장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내부 근무만 하세요. 헨슨이 선언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좌천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내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면서도 손이 떨렸죠. 누군가 내 계정을 해킹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실수로 그 문장을 승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졸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내 계정 로그를 샅샅이 뒤졌고 동료들과의 면담도 진행됐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싸늘해졌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슬쩍 눈을 피했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실이었습니다. 박지원 중령과의 면담 요청이었죠. 비공식 자리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대사관 보안회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 항의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난 이미 궁지에 몰린 상태였으니까요. 오후 3시 한국 대사관 별관 보안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중 보안 도어를 지나자 작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박지원이 서 있었죠.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의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판단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보고서에 나온 문장 말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전략 잠수함 부품을 무단 변형했다는 내용이요. 박지원은 회의실 모니터를 켰어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박지원은 몇 가지 보안 인증을 거쳐 거제조선소 내부 MRO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실시간으로 작동 중인 정비 관리 데이터베이스였죠? 상세한 작업 일지와 부품 이력 추적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2022년 10월 17일자 기록입니다. 박지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문제의 부품은 미국 하청업체 렉스턴 인더스트리에서 공급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진동 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허용치를 23% 초과했죠. 데이터는 생생했습니다. 센서 수치, 그래프, 기술진 코멘트까지 모두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지원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팀이 6주 동안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설계상 냉각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미 해군 감독관 제임스 크로닌 대위에게 보고했고요. 화면에 이메일 교신 기록이 떴습니다. 여기 승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전자 서명까지요. 나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의 디지털 체인이었죠. 날짜별 작업 로그, 담당자 이름, 승인 문서, 심지어 수정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까지 완벽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공식 채널로 CIA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박지원은 모니터를 끄고 내 쪽을 돌아봤어요. 매튜스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신 개인의 실수보다 정보가 왜곡되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 측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게 놀라웠죠. 저희 시스템 접근 권한을 48시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임시 계정 정보와 접속 주소가 적혀 있었죠. CIA 조사팀과 함께 직접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저희 엔지니어와 화상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일방적으로 의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죠. 박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매튜스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사관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계정 정보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접속을 시도했죠. 2단계 보안 인증을 거치자 한국 조선소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변명을 위한 자료가 아니었죠.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 시스템이었고 모든 기록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의 생산부터 설치, 테스트, 문제 발견, 수정, 재검증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사팀에게 접속 정보를 넘겼습니다. 한국 측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사팀은 이틀 동안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전문가들을 불러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보고서의 해당 문장은 사실 관계 오류. 한국 조선소의 작업은 미 해군 승인에 이뤄진 정상적인 수정 작업으로 확인됨. 헨슨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일단 징계는 기각입니다. 추가 조사 후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목소리엔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책상으로 돌아온 첫날.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좌천이나 해고는 면한 상태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박지원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죠. 자료 감사합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사실을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기보다는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내 자존심은 그걸 인정하길 거부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들 명예를 지키려다 보니 우연히 나도 같이 살아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미국 하청업체의 설계 오류를 6주 만에 찾아내고 수정했다는 것, 그게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한국 조선업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KSS3 잠수함 수출,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 독자 전투체계 개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나는 그동안 이 숫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굳건히 믿었던 전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의 기술이 최고고 동맹국들은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 데이터는 그 전제에 균열을 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도 박지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일방적으로 의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문장엔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굽히지 않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책상 서랍에 종이 쪽지를 집어넣으면서 나는 이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날 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잠들기 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한국이 저런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왠지 두려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이었어요. 네, 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동료들은 내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나 역시 필요한 말만 하고 자리로 돌아오곤 했죠. 39살에 이런 낭패를 겪을 줄은 몰랐어요. 내 주된 업무는 한국, 일본, 대만의 첨단 무기와 기술 수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들 국가가 미국에서 받은 기술을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지,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추적하는 거죠. 겉으로는 동맹국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에 가까웠어요. 지난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네, 한국은 좋은 파트너지만 결국 미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라는 거였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내 보고서의 기본 전제였어요. 월요일 오전 상관인 앨런 크로포드 부장이 내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54살의 크로포드는 냉전시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물이었어요. 동맹국도 결국 통제 대상이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이슨, 잠깐 내 사무실로 오게. 크로포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 모퉁이에 있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크로포드는 책상 위 파일 몇 개를 펼쳤습니다. 이 한국 관련 자료였죠? KSS-3 잠수함 배치 현황, 현무 5 미사일 개발 보고서, 누리호 발사 성공 기록들이었어요. 요즘 한국이 과학에 눈에 띄고 있어. 크로포드가 파일을 두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 잠수함 배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우주 발사체 성공까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나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 협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성과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크로포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가 준 기술만으로 이 정도가 가능한가? 아니면 어디선가 추가로 빼내간 게 있는 건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크로포드의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는 전제였어요. CIA 차원의 비공개 특별 평가를 진행할 거야. 크로포드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네가 담당하게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고 우리 통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표면적 명분은 뭡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과 규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루틴 점검이라고 하면 돼. 국방부랑 국무부도 동의했어. 크로포드는 봉투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따로 있지.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력을 갖췄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기술을 잘 포장한 건지 말이야. 서류 봉투 안에는 구체적인 조사 항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제 대형 조선소의 KSS-3 개량 설계 데이터 추적, 누리호 발사, 비공개 궤도, 데이터 분석, 한국 방산기업의 부품 자립률 조사. 하나같이 민감한 항목들이었어요. 기한은 2달입니다. 중간 보고는 3주 후에요. 크로포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이번엔 조심해야 해. 지난번처럼 한국 측 자료만 믿고 판단하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크로포드는 내가 한국 측 데이터로 징계를 모면한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들을 펼쳐놓고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죠. 이제 한국에서 문제를 찾아내라는 압력이었어요. 설령 없더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분위기였죠.
오후가 되자 박지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례 업무 협의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펜타곤 근처 작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매튜스 씨 오랜만입니다. 박지원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업무 협조 건으로 연락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최대한 공식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정례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 점검이요? 박지원은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보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선 미사일 우주 발사체 쪽입니다. 기술 이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박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매튜스 씨, 우리가 규정을 어긴 적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확인하셨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나는 시선을 피했어요. 절차. 박지원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국은 이제 허락을 구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자존심이 묻어났어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나는 불편한 기분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박지원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걸 감지했거든요. 예전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에서 한국 관련 기술 이전 기록들을 받았어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었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주요 부품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그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죠. 자체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밀 가공 부품과 센서 기술 분야였어요. 예전엔 전량 수입하던 항목들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었어요. 기술 이전 계약 위반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인지 찝찝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료 요원 마크 윌슨이 내 자리로 왔어요. 마크는 나보다 5살 많은 선배였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이슨 한국 건 맡았다며? 응, 그런데? 조심해. 마크의 표칭이 진지해졌어요. 네, 이번 건 정치적으로 복잡해. 국방부 쪽에서 압력 넣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무슨 압력?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특히 방산 수출에서 우리 경쟁자가 되고 있잖아. 폴란드 탱크 수출 건 봤어. 우리 장비 제치고 한국 거 샀다고. 마크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었죠. 그게 워싱턴 일각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한국이 아니라 네가 책임질 확률이 높아. 마크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난번에 겨우 살아났잖아.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크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단순한 조사 요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문제를 찾아내면 상부는 만족할 테고 못 찾으면 내 능력이 의심받을 거였죠. 주말 동안 집에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KSS-3 잠수함 사양서, 현무 5 미사일 재원, 누리호 발사 기록. 숫자들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였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미국 기술을 몰래 사용했을 거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함부로 미국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는 편견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죠. 월요일 아침 크로포드에게 중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품 자립률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비정상적? 크로포드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3년 전만 해도 수입하던 부품들을 지금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바로 그거야. 크로포드가 책상을 쳤어요. 현장에 가봐야 해. 서류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어.
거제 조선소 방문 일정 잡게 미 해군 기술 장교들이랑 같이 가는 거야. 결국 현장 조사가 결정됐습니다. 2주 후 거제 출장이 확정됐어요. 나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한국에서 뭔가 결정적인 걸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아무것도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박지원에게 방문 일정을 통보하자 그는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출장 전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쓴 보고서들, 내가 믿어온 전제들이 모두 틀린 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더 강한 동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곧 지워버렸어요. 내 임무는 사실을 찾는 게 아니라 한국을 계속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는 것이었으니까요. 워싱턴이 원하는 건 균형 잡힌 분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였어요. 가방을 싸면서 마크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건 누가 잘못해도 한국이 아니라 네가 책임질 확률이 높아. 나는 이번 출장에서 반드시 뭔가 찾아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한 미 해군 기술장교 3명은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스티브 커닝햄 소령, 데이비드 박중위, 그리고 마이클 로렌스 상사였죠. 이들은 모두 잠수함 설계와 정비 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이슨, 이번 방문에서 정확히 뭘 확인하고 싶은 거지? 커닝햄이 물었어요. KSS-3 개량형 설계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특히 소음 감소 시스템이요. 김해에서 거제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남해안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방문해서 뭔가 결정적인 걸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짓눌렀죠. 거제 조선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입구부터 보안 검색이 3중으로 이루어졌어요.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건조독이 보였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한수진 엔지니어였어요. 37살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흰색 안전모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기름때와 금속 냄새가 느껴졌어요. 서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환영합니다. 오늘은 KSS-3 배치유코함 개량 구역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수진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영어로 전환하는 속도도 빨랐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우리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비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하고 측정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죠. 불꽃이 튀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구역이 소음 감소 시스템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수진이 선체 중앙부를 가리켰어요. 기존 KSS-3 대비 진동 감소 외유를 38% 개선했습니다. 커닝햄이 가까이 다가가 구조물을 살폈어요. 이 댐핑 레이어 구조,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쓰던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재가 다릅니다. 미국이 사용했던 티타늄 합금 대신 저희는 알루미늄 리튬 복합재를 썼어요. 무게는 15% 줄이고 성능은 올렸죠. 나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조는 분명 미국 설계와 유사했지만 세부적인 수치와 배치가 달랐어요. 이게 단순 복제인지 아니면 독자 개량인지 구분하기 애매했죠. 추진 시스템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한수진이 앞장섰습니다. 추진체 구역으로 가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양쪽 벽에는 배관과 전선이 빼곡했죠. 한수진은 익숙한 듯 계단을 내려갔고 우리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추진 시스템 작업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스크루 프로펠러가 조립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름이 3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 측정 장비로 날개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펠러 설계는 어디서 온 겁니까? 데이비드 박이 물었어요. 자체 개발입니다. 한수진이 조립대 옆 모니터를 켰어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2500호에 돌렸고 수조 테스트를 312차례 진행했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날개 형상, 각도별 추력 변화, 캐비테이션 발생 지점 분석까지 상세했어요. 이건 몇 년은 걸렸을 작업량이었죠. 미국 해군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수진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참고는 했습니다. 공개된 논문과 특허 자료를요. 하지만 설계는 완전히 저희 방식입니다. 미국 도면을 복사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나는 태블릿에 메모를 추가했어요. 독자 설계 주장, 검증 필요. 다음으로 간 곳은 제어 시스템 실험실이었습니다. 여기는 앞의 작업장들과 달리 조용했어요. 방음 처리된 공간에 컴퓨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몇몇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죠. 전투체계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수진이 중앙 콘솔 앞에 섰어요. 센서 융합, 무장 통제, 항해 시스템이 모두 여기서 조율됩니다. 마이클 로렌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우리 시스템이랑 호환되나요? 호환 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독립적이에요. 한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미국 시스템 없이도 작동한다는 건 기술적 독립을 의미했죠. 더 이상 우리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MRO 기록 보관실로 안내하겠습니다. 한수진이 시계를 봤어요. 조선소 구내 식당은 1000명은 수용할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작업자들이 줄지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식판을 들고 줄을 섰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각종 반찬이 나왔습니다. 식사 중에 커닝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슨, 솔직히 말하면 저기 본 거? 우리가 지금 못 만드는 수준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댐핑 시스템 말이야? 우리도 15년 전엔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 기술 가진 공장들이 다 문 닫았단 말이지. 커닝햄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그걸 개량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고 데이비드 박도 거들었습니다. 프로펠러 정밀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저 수준 가공하려면 장비도 장비지만 숙련공이 있어야 하는데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로렌스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할지도 몰라. 우리 잠수함 부품 만들어 달라고? 그 말에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부품 제작을 의뢰한다는 상상. 그건 기술 종속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오후에 들른 MRO 기록 보관실은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단말기를 조작해 특정 부품 이력을 불러왔어요. 이게 매튜스 씨가 관심 가지실 만한 건데요. 한수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6월에 미국에서 공급받던 특수 밸브 부품이 단종됐죠. 화면에는 상세한 기록이 나타났어요. 미국 업체가 생산 중단을 통보한 날짜, 재고 소진 시점, 대체품 개발 착수 일자까지 모두 있었죠. 저희는 6개월 동안 역설계하고 개량했습니다. 한수진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원본보다 내압 성능 12% 향상, 무게 8% 감소했고요. 나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기록은 내가 찾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불법 복제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되살렸다는 증거였죠. 이 부품 스펙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커닝햄이 앞으로 나섰어요. 물론입니다.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샘플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버린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을 돌아보는 내내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왔어요. 미국이 생산 중단한 부품, 단종된 소재, 사라진 공정들. 한국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체 기술로 대체해 왔더군요. 그것도 성능을 개선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조립 라인 보시겠습니까? 한수진이 물었습니다. 최종 조립 구역은 조선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완성 단계에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정확히 자기 역할을 알고 실수 없이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배는 다음 달 진수합니다. 한수진이 자랑스러운 표칭으로 말했어요. KSS-3 배치 7호함이에요. 나는 그 거대한 선체를 올려다 봤습니다. 검은색 도장이 빛을 흡수하는 듯 했어요. 저 안에 들어간 기술, 노하우, 인력, 그 모든 게 한국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내가 한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국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도 미국이 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엔 정말 못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조차 미국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우린 필요하면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한수진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필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조선소를 나서는 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서 커닝햄이 한마디 했어요. 제이슨,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차창 밖으로 조선소가 멀어졌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은 크레인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받은 각종 데이터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정작 내가 찾으려던 것,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견한 건 반대였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을 한국이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까? 워싱턴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이게 아닌데 말이죠.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데이터, 메모.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나는 결론을 내려야 했죠. 한국이 미국 기술을 불법 사용했는가 증거가 없었어요. 한국이 규정을 위반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은 이제 미국 허락 없이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건 내 커리어에 독이 될 보고서였어요.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상부가 원하는 걸 쓸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나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노트북만 들여다봤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약점, 규정 위반 흔적,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증거, 그 무엇이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결론만 명확해질 뿐이었어요. 한국은 합법적 범위 안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고 있었죠. 워싱턴에 도착한 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크로포드 부장에게 중간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집에 가방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크로포드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이미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내가 보낸 예비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빨간 펜으로 밑줄이 여러 군데 그어져 있었습니다. 안개. 크로포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거제에서 뭘 본 건가? KSS-3 개량 설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소음 감소 시스템, 추진체 구조,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요? 그래서 결론은 크로포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기술을 직접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조적 유사성은 있지만 세부 설계와 소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로포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네 너무 한국 입장만 들어준 것 아닌가?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했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장에서 보여준 것만 믿었다는 소리 아닌가? 크로포드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숨긴 건 못 봤을 텐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한국 측이 모든 걸 다 보여줬을 리는 없죠. 하지만 내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어요. 부장님, 미 해군 기술 장교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내가 반박했어요. 커닝햄 소령도 독자 기술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소령도 속았을 수 있지. 크로포드가 내 보고서를 두드렸어요. 월요일 오후에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네. 그때까지 보고서 수정하게. 어떻게 수정하라는 겁니까? 한국이 완전히 독자 기술이라는 표현은 빼야 해. 대신 미국 기술 기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론에 맞춰 보고서를 쓰라는 거였죠. 이게 정보기관의 일인가? 아니면 정치 도구인가? 주말 내내 보고서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정치적 함의를 가졌죠. 독자 개발이라고 쓰면 한국을 인정하는 거고 미국 기술 기반이라고 쓰면 한국을 통제 범위 안에 묶는 겁니다. 월요일 오후 3시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크로포드 외에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밀러,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캐롤 진, NSC 방산정책 보좌관 톰 해리슨까지. 무거운 라인업이었죠. 매튜스 요원 거제 현장 조사 결과 브리핑 해주시죠.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조선소 사진들, 기술 데이터, 부품 명세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 애썼죠. 결론적으로 KSS-3 개량 설계는 미국 도면을 직접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했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판단 근거가 뭡니까? 캐롤 진이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설계 도면과 제작 공정, MRO 기록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나는 자료를 넘겼어요. 특히 소재 선택과 가공 방식이 미국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톰 해리슨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했죠? 우리가 10년 걸린 걸 3년 만에? 한국 조선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숙련된 인력과 장비가 이미 있었고 아니면 우리 기술을 몰래 빼갔거나. 해리슨이 내 말을 끊었죠. 그 가능성은 왜 배제합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만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 밀러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면 자네가 못 찾은 거겠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 찾았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크로포드가 끼어들었어요. 위험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제로가 아니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내가 반박하려 했지만 캐롤 진이 먼저 말했어요. 매튜스 요원 이해합시다. 우리는 한국을 적대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너무 빠르게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안보를 위한 사실 규명이 아니었죠. 한국을 계속 통제 가능한 범위에 묶어두려는 정치 게임이었습니다. 보고서 수정하세요. 밀러가 선언했어요.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강조하십시오. 기술 유출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항변했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잖아요. 해리슨이 웃었어요. 보고서는 가능성을 다루는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 일이 이런 거였나?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춰 보고서를 쓰는 게.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정해야 할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거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문득 몇 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조선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준 박지원. 그 데이터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좌천됐을 거예요. 한국이 날 살려준 셈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한국이 자기들 방어하다가 나도 같이 살린 거라고 생각했죠. 내 자존심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만드는 보고서를 쓰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동료 마크가 내 자리로 왔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회의 어떻게 됐어? 글쎄, 나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고서 수정하라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대로 쓰면 되지. 마크가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사실대로 쓰면 내 커리어가 끝나. 솔직한 심정이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 갖췄다고 쓰는 순간 위에서는 날 한국 편드는 놈으로 볼 거야. 그럼 거짓말 쓸 건가? 마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진실을 애매하게 만드는 문장들, 가능성, 잠재적, 우려 같은 단어로 포장하는 거죠. 제이슨, 솔직히 말할게. 마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타협해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자기 양심까지 팔면 안 돼. 그러면 끝이야. 마크가 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양심과 커리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했죠. 결국 타협안을 찾기로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쓰지 않되 상부가 원하는 뉘앙스는 살리는 거죠.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 다만 일부 설계 요소에서 미국 기술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런 식으로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와, 오늘 내가 쓴 문장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보요원이 된 이유가 뭐였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진실을 밝혀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게 하려고요. 하지만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정치적 목적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동맹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포장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집어들어 박지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에게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쓰는 보고서가 한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내 입장도 있고 조직도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그 보고서는 워싱턴 곳곳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죠. 내가 거제에서 본 것, 한수진이 보여준 기술, 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다만 워싱턴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잠수함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선체가 하늘을 가렸고 한수진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 당신들 허락은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잠에서 깼을 때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조선소 방문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국 우주군 사령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우주감시작전 담당 대령이었죠. 매튜스 요원 한국 우주발사체 관련해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누리호 궤적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사무실 컴퓨터로 전송받은 자료를 열어보니 입이 벌어졌어요. 누리호 3차와 4차 발사 때 기록된 궤도 추적 데이터였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우주군 분석관이 화상회의로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위성 분리 과정이지만 궤적 패턴이 다탄두 재진입체 분리와 유사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간 우주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였죠.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선소 기술 같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 무기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CIA 차원에서 재분석해 주십시오.
우주군 측 요청이었어요. NSA 신호 정보까지 통합해서요. 크로포드 부장은 즉시 특별 분석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나는 팀장으로 지명됐어요. 우주군, NSA, 국가정찰국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받았죠. 이 정도 권한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어요. 누리호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발사 기록을 확보했죠. 텔레메트리 데이터, 레이더 추적 기록, 위성 영상까지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자료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 6개 모니터를 설치했어요. 각각 다른 발사 데이터를 띄워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죠. NSA에서 파견 나온 신호 분석관 2명이 옆 책상에 앉아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풀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만 들여다봤어요. 잠도 사무실에서 잤죠.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새벽까지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제어 시스템에 미국산 부품이 사용됐더군요. 구체적으로는 항법 컴퓨터와 자세 제어 소프트웨어였죠. 하지만 2차부터는 그 부품들이 슬쩍 바뀌어 있었어요. 이거 봐. 내가 동료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차 발사 때 쓰인 미국 항법 칩셋이 2차부터는 안 보여. 대체품으로 바꾼 거겠죠? 동료가 데이터를 확대했어요. 여기 보면 국산 부품으로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문제는 성능이었습니다. 미국 부품을 빼고 한국산으로 교체했는데 궤도 정밀도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1차 발사 때 목표 궤도 오차가 2km였는데 4차에서는 0.6km로 줄었죠. 더 파고들수록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추진제 분사 제어 알고리즘, 단 분리 타이밍 시스템, 원격 측정 장비까지 초기엔 미국 기술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한국산으로 바뀌었고 그때마다 성능이 개선됐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야.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 거야. 네, 2주째 되던 날 한국우주센터의 윤도현 연구원과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비공개 기술 협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문에 가까웠죠. 화면에 나타난 윤도현은 40살쯤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밤샘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 같았죠? 윤 박사님,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최대한 공식적인 톤을 유지했어요. 위성 분리 구간에서 특이한 궤적이 포착됐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도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궤적 구간이었죠. 이 부분입니다. 다탄두 분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데요. 윤도현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페이로드 다중 분리 시퀀스입니다. 네, 한 번 발사로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궤도에 올리는 거죠. 군사적 응용도 가능한 기술 아닙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윤도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민간 위성 발사 목적으로만 개발했습니다. 국제 규정 범위 아니고요. 미국과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내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윤도현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실렸어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거고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할 항목도 아니에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할 항목이 아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 통제 범위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1차 발사 때는 미국 부품을 사용하셨죠?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4차에서는 전부 국산으로 바꾸셨습니까? 공급 안정성 때문입니다. 윤도현이 설명했어요. 미국 업체들이 수출 통제를 자주 바꾸잖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공급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체 개발로 전환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능이 오히려 향상됐는데요. 내가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노력했으니까요. 윤도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300명이 넘는 연구진이 4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시뮬레이션만 10,000회 넘게 돌렸고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미국 허가 없이 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NSA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매튜스 요원, 이거 보세요.
한국우주센터와 방위사업청 간 암호화 통신 기록입니다. 해독된 문서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리호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다목적 운용 가능성 검토라는 표현이 반복됐죠. 이건 명백히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무기화 연구죠. NSA 분석관이 끝맺음했어요.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군사 전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동맹에서 감시 대상으로 말이죠. 한국의 독자적 궤도 설계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 첫 문장을 썼어요. 이어서 다음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일부 궤적 패턴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존재함. 가능성 수준 중상.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애매한 표현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무기화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워싱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위협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장이었어요. 다음 날 크로포드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5분 동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와, 이 정도면 쓸만하네. 크로포드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군사적 응용 가능성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되겠어? 하지만 부장님,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충분해. 크로포드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다목적 운용 검토 문서가 있잖아. 그거면 돼. 보고서는 국방부와 국무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흘 뒤 내부 회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 가능하다. 국방부 차관이 내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차관이 나를 쳐다봤어요. 제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비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쓴 한 문장이 한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만드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미사일 위협으로 둔갑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원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내가 쓴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었죠.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애매한 표현들을 늘어놓았을 뿐이었어요. 저녁 때 마크가 내 자리로 왔습니다. 제이슨, 내 보고서 때문에 난리야. 국방부에서 한국 우주 프로그램 제재 검토하겠다고 했대.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쓴 문장들이 근거가 됐어. 군사적 응용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한국은 감시 강화 대상이 됐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보고서가 동맹국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거고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할 항목도 아니에요. 그가 한 말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걸 위협으로 포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 기사를 꺼내봤어요. 이 발사대를 떠나는 로켓 사진이 실려 있었죠. 그 안에 담긴 기술, 노력, 꿈. 그걸 나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딱지로 덮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박지원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라고 그건 조직 배신이었어요.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내가 처음 썼던 문장과 최종 제출된 문장이 미묘하게 달랐죠. 크로포드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원래 내 문장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민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론적으로 다른 용도 전환이 가능함. 수정된 문장 한국의 우주 발사체는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명확히 존재함.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어요. 전자는 기술적 사실 진술이고 후자는 위협 경고였죠. 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요.
모니터를 끄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허가 없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게 진실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나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써줬습니다. 누리호 보고서가 나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워싱턴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기술 협력 건들이 하나둘씩 재검토되기 시작했죠. 국방부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2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오전 4시 긴급 호출 문자가 핸드폰을 울렸습니다. 즉시 본부 집결, 인도태평양 긴급 상황, 잠에서 깬 내 손이 떨렸어요. 긴급 소집은 보통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내려지거든요. 40분 만에 CIA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어요. 평소엔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작전 상황실로 들어서자 이미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인도태평양 해역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색 경보 표시가 여러 곳에 깜박이고 있었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항모 3척, 구축함 15척, 잠수함 다수가 동시 출항했습니다. 지도에 중국 함대 위치가 표시됐어요. 대만 동쪽 해역을 반원형으로 포위하는 형태였죠.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측 대응은 누군가 물었어요. 제7함대 항모 전단이 긴급 전개 중입니다. 전략 잠수함 4척도 작전 해역으로 이동 명령 받았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미 해군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근해에서 벌어지는 대치라 지리적으로 불리했죠. 브리핑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동부가 담당이라 이 작전에서 주변국 반응 모니터링을 맡았어요. 한국, 일본, 필리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였죠. 오전 8시쯤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잠수함 한 척에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하필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말이죠. 어떤 결함입니까? 크로포드가 전화로 물었어요. 냉각수 순환 펌프 베어링입니다. 심각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전 불가 판정입니다. 펜타곤 측 답변이었어요.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품 제조사가 3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재고도 바닥났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략 잠수함 한 척이 빠진다는 건 작전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말이죠. 대체 부품 제작은요? 크로포드가 다시 물었어요. 최소 6개월 걸립니다. 금형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서요. 6개월. 그 시간이면 이번 작전은 물 건너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크로포드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복도로 나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부품 스펙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거제 조선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6개월 만에 자체 제작한 부품이랑 거의 동일한 스펙입니다. 크로포드의 표칭이 굳었어요. 확실한가? 구경이랑 재질, 성능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받았던 데이터에 있었어요. 한국한테 부탁하자는 건가? 크로포드가 낮게 말했어요. 선택지가 있습니까? 내가 반문했죠. 6개월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가정찰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양 표면에서 대규모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정찰 위성 3 기가 센서 오류를 일으켰다는 거였죠. 어느 해역이 블라인드 존이 됐습니까? 작전 부장이 물었어요. 남중국해 북부와 대만 해협 일부입니다. 정찰국 담당관이 지도에 표시했어요. 최소 72시간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72시간. 사흘 동안 우리는 그 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중국이 뭘 하는지 모른 채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긴급 발사로 대체 위성 올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예, 우리 발사 스케줄로는 최소 1달 걸립니다. 우주군 측 답변이었어요. 긴급 발사 체계가 없어서요.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 문제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잠수함 한 척은 멈춰섰고 정찰 위성은 눈이 멀었죠. 그때 NSA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누리호 파생형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작전부장이 돌아봤어요. 소형 정찰 위성 긴급 발사요. 한국은 2주 안에 발사 준비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한국 담당이니까요. 매튜스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나는 더듬거렸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은 발사 대기 중인 누리호 파생형 로켓이 있으니까요. 오후 5시 NSC 긴급 화상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과 연결된 화면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나타났어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까지 참석한 최고위급 회의였죠. 현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잠수함 한 척과 정찰 능력 일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치명적입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조선 기술로 잠수함 부품을 제작하고 누리호로 대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거죠.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한국의 기술 의존을 공식화하는 겁니까? 국무장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우리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장 6개월을 기다릴 순 없습니다. 합참의장이 반박했어요. 작전 실패하면 입지고 뭐고 없어요? 한국이 협조할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우리가 최근 그들을 압박했는데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또 내 보고서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매튜스 요원, 의견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협조할 겁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동맹 관계니까요. 하지만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기술 동반자로서의 인정,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 구조를 원할 겁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셈이잖아. 사실이잖아요. 합참의장이 쏘아붙였어요. 지금 당장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자는 쪽과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섰죠.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부분적으로 한국 지원을 받되 공개적으로는 한미연합 대비 태세 강화라고 포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매튜스 요원은 현장 연락관으로 한국에 파견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말이에요. 크로포드가 내 자리로 왔습니다. 제이슨, 이번 건 조심해야 해.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크로포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그 한계도 파악하게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위기를 넘기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시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녁 9시 집에 들러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출발이었어요.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몇 주 전 내가 쓴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는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명확히 존재함. 그 문장으로 한국을 압박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였어요. 핸드폰으로 박지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중령님, 내일 한국 갑니다. 긴급 사안이에요. 답장은 30분 뒤에 왔어요. 공항에서 만나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도움을 청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계산하고 있을 거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 잠수함이 한국 부품 없이는 못 움직이는 상황. 미국 정찰 위성 공백을 한국 로켓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 이게 내가 상상했던 동맹 관계였나요? 아니었어요. 내가 믿었던 건 일방적 관계였죠.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
미국이 허락하면 한국이 움직이는 시스템.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잠수함 앞에 서 있었죠. 멈춰선 기계 앞에서 한수진이 부품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하신가요? 그 목소리엔 비난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질문이었죠. 꿈에서 깬 건 알람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6시.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세면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국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미국 요원이 될 거예요. 몇 주 전까지 한국을 의심하고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 나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서해 바다가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어요. 미국 전력의 일부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박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조용히 말했죠.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차는 곧바로 거제로 향했어요. 이번엔 미 해군 기술 장교들 없이 나 혼자였죠. 네, 파견 연락관 자격이었지만 실제로는 부탁하러 온 입장이라는 게 씁쓸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면서 한 달 전 방문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 왔었죠.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에 의지하러 온 거예요. 한수진이 회의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설계팀 엔지니어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이미 도면과 사양서들이 펼쳐져 있었죠. 매튜스 씨, 다시 뵙네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필요한 부품 스펙은 받았습니다. 제작 가능합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수진이 도면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6개월 전에 만든 부품이랑 구조가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뒤에 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수진이 똑바로 나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단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공동 설계자 지위를 원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공동 설계자라는 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기술 파트너라는 뜻이었죠. 단순히 부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건 워싱턴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더듬거렸어요. 물론이죠. 한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조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력은 없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돼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로포드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공동 설계자,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가 반박했어요. 한국 아니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NSC랑 협의하고 연락할게. 일단 현장에서 대기해.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한수진 팀은 이미 부품 제작 준비를 시작했더군요. 승인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 예상은 맞았습니다. 승인됐어. 크로포드의 목소리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공동 설계자 지위 인정한다고 해. 대신 제작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게. 작업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한수진 팀은 미국이 15년 전 사용했던 오래된 도면을 꺼내 검토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죠.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수정안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여기 베어링 하우징 두께를 3mm 늘리면 진동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계산을 보여줬어요. 냉각 채널도 재설계해야 해요. 원래 도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죠. 나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다 미국이 만들었다가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개량하고 있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견고하고 더 효율적으로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정밀 측정 장비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차 범위 0.02mm, 원본보다 17% 성능 개선됐습니다. 이걸 미국 잠수함에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호환성 테스트는 필요하지만 문제 없을 겁니다. 한수진이 부품을 들어 올렸어요. 오히려 원본보다 더 잘 작동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이 만들던 걸 한국이 더 잘 만든다는 사실.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작전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전라남도 고흥 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파생형 발사 준비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품 검증이 끝나자마자 고흥으로 이동했어요. 우주센터 발사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 모니터의 로켓 상태, 기상 정보, 궤도 계산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네, 윤도현이 중앙 콘솔 앞에 서 있었죠. 매튜스 씨 오셨군요.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궤도 시나리오는 완성됐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궤적을 보니 복잡했어요. 남중국해 블라인드 존 상공을 최적으로 커버하는 다원 궤도였죠. 계산이 정교했습니다. 발사 시간은? 내가 물었어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기상 조건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윤도현이 데이터를 넘겼어요. 위성은 오늘 밤 로켓에 탑재됩니다. 밤늦게까지 최종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보낸 소형 정찰 위성을 로켓 페이로드에 장착하는 작업이었죠.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을 의심했었죠. 이들이 미국 기술을 훔쳤을 거라고, 규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들은 미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날씨는 완벽했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발사대에선 누리호는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높이 50m가 넘는 하얀 로켓이었어요. 통제실로 들어가자 카운트다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사 30분 전, 모든 시스템 정상. 나는 미국 측 연락관석에 앉았어요. 옆에는 우주군에서 파견 나온 관측 요원이 있었죠. 워싱턴과는 실시간 화상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10분 전, 최종 점검 완료. 네, 윤도현이 각 섹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추진, 유도, 통신, 지상 관제. 모든 곳에서 정상 신호가 왔습니다. 발사 5분 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내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 발사가 실패하면 미국의 정찰 공백은 계속될 겁니다. 중국과의 대치에서 우리는 눈먼 장님이 될 거예요. 발사 1분 전, 자동 시퀀스 시작. 모니터의 숫자가 거꾸로 흘렀습니다. 60, 50, 40.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죠. 통신 링크 이상. 어디서? 윤도현이 소리쳤어요. 미국 측 중계 시스템입니다. 신호가 끊겼어요.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미국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발사를 중단해야 하나?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30, 29, 28. 한국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윤도현이 결정을 내렸어요. 자체 알고리즘으로 진행. 하지만 미국 측 요원이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브규 팔시. 그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로켓 엔진이 점화된 거죠. Sam I-1 발사. 거대한 화염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통제실 창문이 진동했어요. 굉음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죠.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로켓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올라갔어요. 한국 자체 시스템이 모든 걸 제어하고 있었죠. 미국 통신이 끊겼는데도 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단 분리 성공, 이 단 점화 확인. 윤도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나 옆에 있던 미국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쓰는 알고리즘, 우리가 제공한 적 없는데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미국 시스템 없이도 순수 자체 기술만으로 발사를 성공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거였죠. 위성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확인, 통제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죠.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상자 뚜껑만 붙잡고 있었구나. 워싱턴과 연결된 화면에서 NSC 참모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찰 위성이 블라인드 존을 커버하게 됐고 잠수함 부품도 며칠 내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전략 자산이 한국 기술로 복구됐다는 문서가 작성되면 말이죠. 그건 미국 기술 우위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발사가 끝나고 통제실을 나서는데 윤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매튜스 씨, 오늘 본 거 보고서에 어떻게 쓸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사실대로 쓸 겁니다. 사실이라. 게 윤도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 시스템이 고장났고 한국 시스템으로 발사했다는 사실 말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면 워싱턴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걱정 마세요. 윤도현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공을 가로채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동맹이니까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하고도 겸손했어요. 반면 우리는 구원받으면서도 자존심만 챙기려 했죠. 저녁 때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한수진이 완성된 부품을 보여줬어요. 내일 미국으로 보냅니다. 잠수함에 바로 장착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감사는요? 한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배웠어요. 미국 옛날 도면에서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서로 도운 거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죠. 어떻게 써야 할까? 한국이 미국을 구했다고? 아니면 한미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첫 번째는 진실이지만 워싱턴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포장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을 찾았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우주 발사 능력이 미국 작전 수행에 결정적 기여를 함. 향후 기술 협력 심화 필요. 이 정도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을 위협이 아닌 파트너로 규정하는 거였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동맹으로 재평가되어야 함. 이 문장을 넣으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보고서를 부정하는 셈이었어요. 한국을 의심하고 압박했던 내 지난 몇 달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한수진이 만든 부품, 윤도현이 쏘아 올린 로켓, 그리고 미국 시스템이 멈췄을 때 한국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던 순간 주말 내내 집에 틀어박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데이터, 회의 기록, 기술 사양서, 모든 걸 검토하면서 보고서 구성을 짰어요. 하지만 펜을 잡을 때마다 손이 떨렸죠. 월요일 아침 크로포드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이슨, 최종 평가 보고서 준비 상황은 작성 중입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이야. 제목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 수준 및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 평가로 하고. 크로포드가 내 책상에 기댔어요. 자네도 알겠지만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 정책의 기준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써야 해.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이 우릴 도와준 건 사실이지. 하지만 그게 그들이 독자 노선으로 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우리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해. 어떤 식으로 쓰길 원하십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간단해. 크로포드가 웃었어요. 한국의 과도한 독자 개발이 동맹 안보에 리스크가 있다는 문장 딱 한 줄만 넣어주면 돼.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레버리지로 쓸 수 있거든.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줄. 딱 한 줄만 넣으면 내 커리어는 안전했어요. 상부가 원하는 걸 써주면 나는 승진 트랙을 계속 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국을 계속 의심하고 압박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구해준 동맹을 말이죠.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씨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두 가지 버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버전 1, 한국의 급속한 독자 기술 개발은 미국의 기술 통제 체계에 잠재적 리스크를 제공한다. 동맹 구조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버전 2, 한국의 국방 우주조선 기술력은 더 이상 미국 허가로 규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이 수평적 기술 동맹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안전했어요. 상부가 원하는 문장이었죠. 두 번째는 위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보고서를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커피를 6잔째 마시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몇 달 전 받았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줬던 한국 조선소 시스템 접속 정보였어요. 그 데이터가 날 살렸었죠? 징계 위기에서 구해줬고 내 커리어를 지켜줬어요. 당시엔 우연이라고 한국이 자기들 지키려다 나도 같이 살린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박지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보여주면, 사실을 제공하면 결국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걸 말이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버전 1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추가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인도태평양 위기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한 것은 일시적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관계의 시작이다. 한국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전략 파트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내 입지는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죠? 며칠 동안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데이터를 보강하고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고 반박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보완했죠. 목요일 밤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크로포드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10분 동안 읽더니 표칭이 굳어졌습니다. 제이슨, 이게 뭔가? 크로포드가 특정 문단을 가리켰어요. 한국이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원한 게 이게 아니야. 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걸 토대로 쓴 겁니다.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돼.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야. 정치가 아니라 사실이 우선입니다. 내가 맞섰어요. 한국 없이는 잠수함도 못 고치고 정찰 공백도 못 메웠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크로포드는 한참을 나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커리어 생각 안 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도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국무부, NSC로 배포됐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파장이 일었죠. 월요일 오후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스 요원,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작성하십시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전체가 문제야. 차관보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한국을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았잖아. 이건 동맹 위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하지만 기술 수준은 사실상 대등합니다. 내가 반박했어요.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야.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단 말이야. 전화는 끊어졌지만 비슷한 항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국무부, NSC, 심지어 백악관 참모진에서까지요. 모두 같은 요구였죠? 재작성하라. 한국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라. 하지만 놀랍게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합참 일부 장성들, 현장 기술자들, 실무 외교관들, 그들은 내 보고서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한 분석이라고 평가했어요. 제이슨, 내 보고서 읽었어. 동료 마크가 찾아왔어요. 용감하더라. 아니면 미쳤거나 둘 다인 것 같아. 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너 좌천 대상 1순위래.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배신자 취급받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마크가 물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와 청문이 있었어요. 내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죠. 하지만 묘하게도 보고서 자체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로포드가 내 사무실로 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이슨, 결정이 났어. 크로포드가 의자에 앉았어요. 내 보고서 대부분은 수정됐어. 하지만 핵심 문장 하나는 살아남았어. 한국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라는 부분. 크로포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NSC에서 결국 받아들였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통과된 거였죠. 그리고 자네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크로포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 방산기술협력 담당 참사관 자리야. 참사관이요? 예상 밖이었어요. 겉으로는 한직처럼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 기술 협력의 중심이 될 자리야. 크로포드가 설명했어요. 자네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한국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역할이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난 모르겠어. 크로포드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자네가 쓴 보고서대로 살고 싶다면 이게 기회일 거야. 2주 뒤 나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출장이 아니라 3년 임기의 파견 발령이었어요. 박지원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오셨네요. 박지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오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대로 일해보려고요. 일주일 뒤 남해안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한수진, 윤도현, 그리고 나. 네, 우리는 차기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와 누리호 파생형 발사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공동 설계입니다. 한수진이 도면을 펼쳤어요. 네, 미국 기술과 한국 기술을 동등하게 결합하는 거죠. 발사 일정도 양국이 함께 조율합니다. 윤도현이 덧붙였어요. 더 이상 누가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의가 끝나고 옥상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남해 바다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박지원이 옆에 섰죠. 매튜스 씨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어요. 박지원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으니까요. 뭐가 바뀐 겁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었죠. 내가 대답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잘못된 상자를 열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열어젖힌 건 한국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석양을 바라봤어요. 미국이 스스로에게 씌워놨던 우월감의 상자였죠. 그 안에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쇠퇴가 들어있었어요. 박지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몇 달 전 박지원이 줬던 조선소 접속 정보였죠. 이걸 받았을 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당신들이 준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아시는군요. 박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늦었지만요. 나도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으로요. 멀리서 한수진과 윤도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이 됐다는 신호였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거기엔 앞으로 3년 동안 함께 만들어갈 프로젝트 계획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동맹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한국은 우리가 허락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 더 강한 동맹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니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과 노력의 결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불빛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39살에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거짓으로 포장하는 교활함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이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수진 엔지니어가 만든 부품 하나하나, 윤도현 박사가 쏘아 올린 로켓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들을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스스로 만들어냈죠. 제이슨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가 쌓은 실력으로 당당하게 세계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